경제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38화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승입니다. 저희 연구소도 한 달 넘게 매주 토요일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좀 방전됐죠. 네. 그래서 이렇다 한 주 쉬었습니다. 네. 기다리셨죠? 우리도 좀 쉬어야 돼요. 기다리셨을 거라고 믿어야 되지 네,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탄핵도 결정이 있잖아요. 오늘 몇 시죠? 3시쯤에 표결을 한다고 하니까요. 4시 반쯤 결과가 나온다고 시부터 하더라고요. 시작해서 네. 예, 예. 아침 뉴스 보니까 이제 네. 비주류들이 비박 네. 비주류들이 모여서 35명 이 뭐 그래요? 탄핵에 찬성하는 식으로 간다는데 28표만 있으면 되잖아요. 29표인가? 28표네요. 난 걔네들이 제일 미워요. 네. 이때까지 네. 자식이 뭐 그래도 다 가결에 그래도 한 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쵸.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무슨 민주주의에 큰 기여라도 한 것처럼 약간 기록으로 또 이렇게 그쵸. 변조하려는 거잖아요. 사실 무서워서 그런 것 같은데. 아, 네. 요새 또 이완영이 네. 이완용이 아니고 이완영이 이완용이. 참. 그 야, 국민한테 웃음을 줍니다. 진짜. 아니 고영태한테 고영태 씨를 왜 소개했습니까? 그러면 고영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거 저도 봤습니다. 예. 야, 정말. 근데 가슴이 도근도근해요. 네. 그쵸. 예, 결과가 어떻게 아, 나올지. 네, 좋게 나오겠죠. 네. 네. 방송할 때는 이제 결과를 그러니까 나왔겠죠. 모릅니다. 아니죠. 아니요, 3시에 방송이 나올 때 나올 때쯤 때쯤 공개될 공개될 때네요. 때쯤이에요. 네. 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매우 특별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거라고들 하잖아요. 네네.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막 떠드는데요. 그 때문에 대다수 언론이랑 정치인, 뭐 주류 경제학자 다 할 것 없이 보호무역주의가 현재 침체 국면에 있는 세계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거다 이런 우려를 또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 트럼프가 한미 FTA도 비판적인 입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에 불리하다, 뭐 한국에 예. 극도로 유리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미국의 일자를 없앴다고. 근데 또 한국은 또 한국 나름대로 그 진보 진영 입장에서 과거에 한미 FTA를 반대했잖아요. 예, 그렇죠. 아주 반대로. 강력하게 반대했죠. 예, 예. 그래서 미국의 초국적 자본이 한국 시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몇몇 독소 조항으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 주권이 침해받을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마 다들 불리하다고. 그러니까요. 예. 한미 FTA는 이익을 본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국이 유리했다. 트럼프의 주장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미국의 이익이 된다. 이런 한국의 FTA 반대론자가 맞는 건지.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예, 유프로입니다. 좀 썰렁하죠 오늘. 네, 오늘 3명으로 합니다. 네네 세 명을 하는데. 근데 그 승희님이 네. 그 말씀하신 게 아주 그 적절한 지적이고 네. 아주 도발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예. 도발적이까지. 누가 오른 거야? 누가 오른 거냐 그치, 이런 맞아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예, 우리가 궁금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개념부터 먼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FTA 얘기했잖아요. 네네. FT가 뭐예요? Free Trade,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 네네. 아, 그럼 자유무역은 뭐고 보호무역은 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 대도라고 하고 네. FTA를 반대하니 결국 이슈가 그걸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고전적인 정의를 하면 네. 자유무역은 국가, 뭐 정부라고 해도 되겠죠. 네. 외국과의 무역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보호도 하지 않고 장려도 하지 않는 무역을 자유무역이라고 합니다. 네. 달리 말하면 인간 기업이 수행하는 무역 활동에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무역 관리나 통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무역을 말하는 거고요. 자유 방임을 이제 프랑스어로 뭐라 그러냐면 프랑스어 발음 우리 유프로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레세페어. 레세페. 레세페를 요게 이제 그냥 내비둔다 그런 뜻이에요. 내버려둔다. Let it do 뭐 이 정도입니다. 영어로. 여기서 제한을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도 장려하지 않는다.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야말로 자유무역은 방임 내버려둔다. 아, 그럼 보호무역은요? 보호무역은 이제 자유무역에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네네. 반대 개념이긴 하죠. 근데 이제 자유무역에 반대하면 사람들이 얘는 무역을 안 하려고 그러나? 뭐 그쵸. 북한식 고립 경제를 하려고 그러나? 폐쇄의 이렇게, 경제 뭐 이런 이렇게 생각을 착각하는 분들이 하죠. 많아요. 예, 예. 근데 보호무역은 무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관사라든가 수입 할당제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네. 외국과의 무역에 개입하는 거. 또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 상품이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무역 정책을 이제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네. 수출에 보조금 주는 거 이런 것도 보호무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긴 또 생각해 보면 보호무역도 무역이긴 무역이니까 그렇죠. 보호무역. 그렇죠. 예. 무역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국의 상품이나 산업을 보호하고 혹은 뭐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무역에 정부가 개입하고 뭐 이게 보호무역이군요. 네네. 그러면 방임이냐 개입이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쉽게 그런 정리할 거죠. 수 있습니다. 예, 예, 방임, 예. 개입. 예. 그러면 국가가 개입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이게 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네. 또 그 상식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보호무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입 관세죠. 관세요. 수입품에 네.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수입 네. 상품에 따라서 관세율을 다양하게 정하는데 이제 수입 관세는 수입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수입품이 일단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면 네. 가격이 비싸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 상품과 경쟁할 때 네. 국내 상품이 좀 더 가격적으로 우월하게 되는 거죠. 결국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산업이라든지 국내 상품을 보호하는 게 이제 수입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이죠. 네. 그런데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 그 자유무역이 확산되면서 관세가 아예 없어지거나 네.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네. 그리고 수입 할당제, 그 쿼터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수입량을 제한한 겁니다. 그렇죠. 그 수입량을 줄이기 때문에 수입 상품이 한국으로 들어왔다, 국내 시장으로 들어왔다 할 때 양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예, 수요량 수요 공급의 공급이 법칙이다. 줄어드니까. 공급이 줄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상대적으로 비싸게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아니 뭐 가격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일정 이상의 물건을 팔지를 못하는 거죠, 국내 맞습니다. 시장에. 예, 그런 것은 이제 효과는 똑같은 거죠, 관세나. 근데 이제 쿼터제를 하게 되면은 관세 수입이 없죠.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허가권, 수입 허가권을 경매에 붙입니다. 아 돈을 좀 벌려고. 돈은 이제 국가가 가기 위해서요. 음. 예, 그런 것들이 있고. 네. 그럼 수입 관세로 수입품이 수입될 때 가격을 올리는 법, 그리고 수입량 제한으로 수입품의 시장 가격을 올리는 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또 다른 방법은요? 예, 뭐 행정적 장벽, 반덤핑법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네. 직접적인 보조금도 있는데요. 네. 행정적인 장벽은 각 국가가 종종 다양한 행정 규정을 사용해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도 그대로 이제 많이 적용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식품에 후쿠시마산 뭐 그렇죠. 식품은 뭐 수입 제한한다. 이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안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식품 안정도라든지 환경 기준이라든지 전기 안전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둬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로서는 그걸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행정적인 장벽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무역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가끔 사용하는 건데 반덤핑법 같은 걸 제정해서 그 너무 싸게 팔아서 국내 산업을 죽인다 싶을 때는 불공정 무역이다. 이거는 덤핑행위다. 해서 반덤핑법 슈퍼 301, 302 이런 게 이제 미국이 사용하는 걸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관세를 엄청나게 뭐 갑자기 때려버리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 수출 보조금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제한을 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출을 촉진하는 것도 보호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보조금 같은 것도 이제 보호무역의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죠. 근데 뭐 방법이 정말 많은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방법 쓰겠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세트로 쓰겠다는 거죠. 세트로. 네. 예, 근데 예, 이런 게 뭐 그렇죠.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쓰던 거를 다시 쓰겠다 이 소리 같은데요. 그렇죠. 예, 뭐 순수한 의미의 자유무역 국가가 사실 있겠어요. 어느 정도의 보호적 장치는 다 조금씩 두고 있습니다. 1995년에 WTO가 국제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사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관세율도 인하한다, 보조금 제도를 폐지한다 이런 건 이제 밀어붙여 왔죠. 근데 사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예, 일정 정도의 보호주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있고요. 대개 이제 농업 같은 거를 이제 보조금이나 관세 형태로 많이 보호하죠. 왜냐하면 농업은 그 나라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거니까. 그쵸. 특히 안보상의 문제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구분의 본질적 구도 자체가 변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금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예. 사실 자유무역이란 게 자유란 말이 나오니까 굉장히 좋게 들리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래서 신자유주의란 말 좀 싫어요. 어. 너무 좋게 들려. 너무 좋게. 새로운 자유를 찾는 뉴의 주의. 저 자유까지. 보통 일반 포함되죠. 대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은 선진국의 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규제나 제한을 받지 않고 이익을 마음껏 취하겠다. 어차피 이제, 강자의 논리죠. 예. 그렇죠. 예. 다 있는 놈들이 다 예. 헤쳐먹겠다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얼핏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개발국이 안 된 나라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거나 발전시키려면 보호무역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사회 시간에도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근데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네, 당연히 선진국이든 뭐 저개발국이든 모두 다 이제 자유무역을 하면 장땡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면 자기들도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떤 논리로 자유무역을 옹호하나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런 근거가 어떤 건가 하는 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가장 많이 써먹는 논리부터 한번 보죠. 사실 많이 들어온 얘기인데요.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모든 나라의 기업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이제 경쟁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경쟁.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소비자는 가성비가 이른바 품질 대비 가격이 제일 싼 그런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고 질 네, 좋은 전면 제품. 경쟁이니까 예. 결국 소비자들은 가장 좋은 질의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외국 제품의 수입 관세를 50% 부과해 보세요. 그럼 10,000원에 살 수 있는 게 15,000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소비자들의 효용이 감소한다 그러는데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는 값싸고 질이 낮은 국내산을 쓸 수밖에 없죠. 저게 너무 비싸니까. 즉 소비자의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같은 이제 논리를 좀 발전시켜 보면 이제 아담 스미스의 이론에 다다르게 되는데 또 나오시네요. 아담 스미스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 한 나라는 자기가 가장 저렴하게 잘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네. 국내에서 쓰고 해외에도 팔고 그렇지 못한 제품, 즉 가장 저렴하게 잘 만들 수 없는 제품은 싸게 잘 만드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요. 예, 다시 말해서 모든 나라 입장에서 자신이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제품을 각각 만들어서 국제 시장에서 서로 막 교환하면 교환하고 막 팔고 하면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자급자족적으로 모든 제품을 다 만들어서 사용할 때보다 모든 물건을 더 싸게 좋게 이용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자급자족 경제보다 훨씬 많은 재화가 생산될 수도 있고 만족도도 커질 수 있다. 이런 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이라고 부릅니다. 뭐 노동 분업이 더 확대되는 예. 것, 자기가 확대되는 절대적인 거죠. 우위를 예. 보이고 있는 제품, 상품을 생산하라는 얘기죠. 근데 얼핏 예. 들으면 좋게 들리거든요. 좋죠, 예. 각 나라가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거 만들자. 전문화는 뭐 이렇게 국제적인 분업을 하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분업을 흔히 말할 때 그 분업의 이점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분업의 이점은 이제 공장 단위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이제 그렇죠. 설명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게 뭐 틀린 얘기예요? 네, 뭐 맞죠. 맞죠, 맞죠. 예. 근데 말이야 문제가 뭔가 하면요, 모든 나라가 네. 다 절대 우위인 상품을 골고루 나눠 가지고 있으면 참 좋죠. A 나라는 X, Y 갖고 있고 B 나라는 Y, Z 갖고 있고 C 나라는 뭐 D, E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서로 나눠가면서. 근데 문제는 대개 강대국이라면요, 네. 대부분 제품에서 다 절대 우위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싹스를 하는 예, 거예요. 예. 의류도 절대 우위, 철강도 절대 우위, 화학도 절대 우위.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네. 모든 상품에 다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절대 우위론을 좀 극정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무역이 필요 없죠. 다 절대 우위인데 그쵸, 모든 그 제품을 나라에서 다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그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절대 우위론이 맞다면 오히려 자유무역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무역이 중단되게 돼요. 진짜 그렇네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에 네, 몰린 네, 셈인데. 네. 그러면 이것도 난관이잖아요. 이 난관을 자유무역론자들이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나타난 이론이 비교 우위 이론인데요. 리카도죠. 예, 예. A 나라가 있고 B 나라가 있는데 XY 모두를 A 나라가 잘 만든다. 다 절대 우위가 있다. 예, 예. 이런 경우에도 자유무역론자들은 A 나라가 XY를 다 생산하는 것보다 XY를 A와 B가 생산을 전문화하고 교환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합니다. X가 A를 하고 Y가 B를 한다든가. 예, 그렇게 X가 하는 것들이 뭐 Y를 하고 B가 X를 한다든가. 예, 예. 예. 이 갑자기 그냥 X, Y 하니까 복잡해지는 생각이 들리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그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이죠. 비교 우위론이 사실은 자유무역의 이점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전문화를 하는데요? A 나라가 X, Y 모두를 더 잘 만든다 하더라도 네. X, Y 둘 중에서 B 나라보다 훨씬 더 잘 만드는 걸
전문화한다라는 거죠. 예. B 나라는 둘 다 A보다 못 만들지만 그나마 덜 못 만드는 걸 전문화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훨씬 더 잘하는 거를 전문화하고 훨씬 좀 덜 못 만드는 걸 이쪽은 전문화하고. 너무 헷갈린다. 무슨 말이에요? 해볼게요. 이 어떻게 하면 보통 경제학 교과서에는 숫자를 넣어서 하는데 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뭐 자주 나오는 예인데 네. 이제 경영인 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네. 비서 한 사람이 있다고 하죠. 네. 근데 이 경영인은 경영도 비서보다 훨씬 잘해요. 네. 그런데 경영인은 비서보다 타이핑도 더 잘 치는 거죠. 절대 우위가 다 있는 거지. 아. 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타이핑도 하고 경영도 해야 되냐? 안 그렇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경영만 하고 그나마 비서는 경영보다는 타이핑을 그나마 좀 잘하기 때문에 타이핑에 전문화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덜 못하는데 집중한다. 이게 왜 비교 우위인가 하면 경영인은 그 두 개 기술 중에서 경영에 더 비교 우위가 있잖아요. 아. 저쪽과 비교할 때. 그다음에 비서는 둘 다 못하지만 그 두 개 영역 중에서 경영인과 비교해 보면 그나마 타이프에 더 비교 우위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경영인이 정말 잘하는 경영을 할 시간에 경영을 안 하고 타이핑을 하는 건 이건 역량 낭비다. 그렇죠. 쉬운 말로 그런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비서한테 타이핑 넘기고 경영에 전념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걸 이제 그렇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뭐라 그러면 기회 비용이 작은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기회비용. 타이핑을 하게 되면 기회비용이 경영을 있네요. 포기했으니까 경영이란 기회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아. 예. 이 같은 논리를 국가 간의 무역에 적용하면 네. 이게 바로 비교 우위론인 거죠. 모든 상품에서 절대 우위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것을 특화하고 상대적으로 덜 우위가 있는 것은 수입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이게 훨씬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적입니다. 아무래도 다음에 나오는 예.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단순 모델에서는 그렇고 네. 이걸 현실에 적용하면 이 이론도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요? 나 이거 완전 설득력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네. 여러 차원에서 자유무역을 뒷받침하는 그 비교 이론의 한계를 지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기되는 문제점을 이렇게 몇 가지로 나열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 세상에 이제 두 제품이 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자본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라디오가 있고 라디오, 노동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쌀이 있다죠. 식량. 쌀. 네. 예. 그 비교 우리론에 따르면 자본이 많은 나라는 라디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네.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는 쌀을 생산한다. 그래가지고 서로 교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효율적. 예,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 대비 생산이 많다라는 걸 그렇죠, 그렇죠. 의미하는 거죠. 그 기회비용을 생각해봤을 때. 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네. 근데 단 짧은 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1년만 두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 단기적으로 음.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경제와 산업의 시간적인 발전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쌀 산업과 라디오 산업은 차별적입니다. 아 그렇죠. 예, 쌀은 농업이고 라디오는 공업이잖아요. 네. 라디오 생산은 여러 가지 기술 발전과 혁신의 계기를 갖고 있는 고차원적인 산업입니다. 그 라디오를 만들다 보면은 TV도 만들 수 있게 되고 반도체 TV를 만들다 보면은 컴퓨터도 생산할 수 있는데 농업은 그에 비해서는 혁신의 계기, 기술의 발전의 계기가 아주 적거든요. 적죠. 예, 그렇기 때문에 쌀 생산과 네. 라디오 생산이라는 것은 그냥 동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차원적인데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낫다라는 거죠. 네. 산업이라고 해도 질적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유프로가 말씀하신 것이 이제 네. 보호무역주의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론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치산업 보호론이란 말이 있어요. 유치 산업이요? 유치한 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유치원 할 때 유치예요. 인펀트 인더스트리거든요. 아직 발전이 좀 덜 됐지만 유아는 세월이 흐르면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유아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그런 거요? 아.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산업. 이건 이제 유치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한 나라는. 근데 정태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비교 우위라고 하면 그 유아를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비교 우위가 없더라도 이 유치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미 충분히 발전되어 있는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의 기업의 제품이 뭐 자유무역을 통해서 막 들어오게 되면
개발도상국 기업은 경쟁에서 도태돼 갖고 산업 발전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만들진 않을 거니까. 그렇죠. 예, 못 만들게 되는 네. 거고. 그래서 이런 유치 산업의 경우에는 나중에 분명히 성인 산업이 될 거니까 국가에서 나서서 관세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보호무역 정책을 해서 보호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고요. 네. 이제 뭐 사람으로 본다면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 당시는 미국이 영국에 비해서 매우 산업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자유무역을 하면 영국 제품이 막 밀려 들어오게 되죠. 예. 또는 독일의 경제학자, 이건 이제 사회 시간에 배웠죠. 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이론화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후발 산업국이 비교 우위론, 자유무역주의를 거부함에 있어서 가장 자주 동원한 논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나라들이 보호무역으로 발전을 했으면서도 다른 후발국들에게는 자유무역을 요구한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게요. 미국도 나- 옛날에 이런 얘기 했으면서 예. 남이 하면 로맨스, 그러니까. 지가 하면 분류로 평가받는 거지. 네, 거꾸로. 개구리 울챙이 젖이라 생각 예, 못하고 예, 말이죠. 예. 그게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면 1832년에 예. 미국 시스템의 어떤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헨리 클레이가 한 연설이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인용을 해보면요. 네. 영국인들이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권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영국의 식민 체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자유무역 하자는 걸.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미국은 자유무역의 전도자로 자처해 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렇죠. 그렇지만 1945년까지도 미국은 상당히 관세가 높았던 보호무역을 해왔던 나라입니다. 그 쥐들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네. 똑같죠, 뭐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남북 전쟁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알다시피 노예제를 기반으로 한 농업지대 그 네. 남부와 남부죠. 목화 노예를 산업으로 노예를 해방시켜서 거대한 산업 배빈구를 창출하고 했던 공업지대 이게 북부죠, 그죠? 예, 예.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네. 그렇죠. 예. 이것을 국제적으로 보면 결국 자유무역을 관철시키려는 선진국 영국 자본과 그렇죠. 보호무역으로 산업적 발전을 꾀하려는 북부의 미국 토착 자본 사이의 싸움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오. 실제로 영국은 남부를 지원했거든요. 어. 하지만 북부가 승리해서 보용무역주의가 계속되었고 미국 자본은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은 줄곧 관세 장벽의 보호에 힘입어서 성공적으로 산업화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16년부터 1945년까지 아까 자꾸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의 관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 마이클 린드라는 경제학자에 따르면 네. 보호주의는 1816년부터 네. 2차 세계대전 후에 자유무역으로 기본적인 정책을 바꾸기 전까지 미국의 기본 정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 우위론에 근거해서 자유무역주의를 승인한다면 그럼 농업국은 맨날 농업만 하다가 그렇죠. 그리고 공업을 발전시킬 기회 자체가 없겠다 이제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국제 분업과 무역을 이렇게 고정적으로 파악하는 건 옳지 않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미래의 산업 발전까지 고려를 한다면 당장은 이제 비교적으로 여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그 산업에 또 비교 우위가 생길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그래서 이제 리카르도의 예. 고전적인 정태적 비교 우위론과 구별해서 정태적. 예, 그 원래 리카르도의 생각은 정태적 비교 우위론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숭이 씨가 생각하는 거를 동태적 비교 우위론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예, 변화나 흐름을 예, 고려해서요. 예, 다이내믹하게 네, 네, 변화하는 네, 그런 흐름, 미래까지도 고려하는 그때 가면 이제 비교 우위가 될 거니까. 네. 유치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나중에 비교 우위가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봐도 이 정태적 비교 우위론이 설득력이 꽤 있어 보여요. 좀 한번 검토해 봅시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그 수출 지향적 산업화 노선에 의한 것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수출 지향적 산업적 노선을 할 때 한국의 자유무역 이론을 쫓은 게 아니죠. 만약에 고전적 비교 우위론에 따랐다면 네. 당시 한국은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옷, 신발, 가발 등에만 특화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만 만들어야 돼. 네, 그리고 가전제품, 자동차는 다 수입해 와야 되죠. 네. 근데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안 했거든요.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외국 제품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면서 유치 산업을 보호했거든요. 네. 뭐 이 점에 관해서 이제 케임브리지 대의 그 유명한 우리 교수 장하준 교수가 뭐 사다리 걷어차기. 그러니까 이제 보험으로 성장한 그 뭐 어떤 선진국이
자기는 그렇게 성장해 놓고 뒤에 나라가 이제 보호무적으로 따라오려고 그러면 그 사다리를 걷어차려고 한다. 그래서 사다리 네. 걷어차기라는 책도 썼죠. 네. 이제 그런 책 등을 통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주장해 온 바이기도 한데 네. 사실 뭐 기억해 보면 이제 승희님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 택시가 다 폰이었잖아요. 현대폰이 폰이 그랬잖아요. 그때 아마 저는 그 정도 세대까지는 죄송합니다. 예, 너무 아재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그때 아마 그렇게 안 하고 수입을 해서 했으면 아마 소비자는 더 좋은 택시를 탈 수 있었겠죠.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었을 그렇죠. 텐데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지금까지 성장을 못했겠죠. 지금의 현대가 없었겠죠. 없죠, 그렇죠? 없죠. 예. 근데 그렇지만 한국도 그 어린 여성 노동자들, 여공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신발이랑 옷이랑 가발 이런 거 만들어서 그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종사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출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비교 우위론에 비춰봤을 때 설명이 되잖아요. 그거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 우위론이라는 것은 전문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데 전문화하는 건데 당시에 한국도 당장 외화 획득이 가능한 것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업에 종사하는 이제 노동자들이 사실 한국 산업 근대화에 원천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 문제, 인권 문제가 제기되기로 했었죠. 그런데 비교 우위론으로 완전히 다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외국의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최종재라고 불리는 공업 제품을 사오지는 않았거든요. 아까 물건을 사온 건 아니다. 예, 뭐 캐시카우라 그러는데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소파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외환을 만들어서 자본주를 수입해서 자본재를 수입해서 직접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만들어서 국내 시장에 제공한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수출 지향 및 수입 대체 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해 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발전 상태에 있는 유치 산업들을 보호무역을 통해서 보호하고 보고 조금을 지급해가면서 점차적으로 해외에서 경쟁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경제학적으로도 상당히 주목받고 받는 것이고요. 많은 논문에서 나왔죠. 사실 예, 동아시아 일본, 경제 대만, 기제라고. 한국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경제적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 이론은 단기적인 효율성이 장기적인 성장의 토대가 된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효율적이면 그렇게 자꾸 효율적으로 해다 보면 장기적으로도 발전한다는데 사실 경제 발전이나 성장은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는 산업 구조가 바뀌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과거의 효율성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맞습니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신중한 관세 정책이 네. 단기적인 비효율성을 야기할 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성장을 통해서 그 비효율성을 보상하더라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후발국이 경제 발전을 하려면 그 비교 우위와 자유무역 원리로만은 이제 불가능하다. 보호무역 정책을 적절하게 구사하지 않으면 유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후발국에는 보호무역이 자유무역보다 더 유리하고 더 옳다. 이렇게 이런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솔직히 한국에서 이 시기는 또 박정희 그 독재 시대랑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의 경제 발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사실 사람들이 많은 또 의견이 분분하고 그런 맞습니다. 분야기도 예. 하고 또 하필이면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즈음한 현 시점에서 또 더 미묘하기도 하고. 오늘 셋인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어떨까요? 보호무역주의가 자유무역주의보다 좋은 건가요? 후발국에는? 여기 결정적인 질문 던지시네. 이게 자유무역 예찬론자들 네. 사실 이 자유무역 예찬론자들이 누군가 하면 자유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한국 내 자본 분파의 대변자죠 사실은. 예. 주로 이제 수출 지향적 재벌들이겠죠. 그들이 이제 경제신문의 논설이나 컬럼 등을 통해서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거죠. 어쨌건 이제 자유무역 예찬론자들이 이 자유무역 신화에 취해 갖고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막 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를 깨려다가 보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논의가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특히 이제 자유무역 예찬론자들은 얼마나 황당한가 하면 박정희를 자유무역의 선구자격으로 이렇게 떠받들잖아요. 네. 이게 완전 코미디거든요. 근데 박정희야말로 보호무역 그러니까 자유무역 요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어쨌건 자유무역이 곧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닌 거를 일단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하자는 거죠. 그거부터 일단 분명히 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더 나가 보죠. 근데 그렇다고 보호무역은 옳고 자유무역은 틀리다. 이런 문제 설정은 좀 문제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왜냐하면
어떤 정책을 취하건 어떤 무역을 하건 무역 그 자체가 재분배거든요. 아. 무역 그 자체가 아. 재분배. 보혜 재분배란 네,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수출 진행책을 쓰면 어떻게 돼요? 수출업체가 수출업체가 이익을 이익을 보죠. 보죠. 예. 그럼 수출업체 쪽으로 사실 소득이 재분배되는 그쵸. 거죠. 예. 또는 특정 수입품의 관세 장벽을 만들어요. 예. 그러면 그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나라에다가 이게 판매하는 제품들은 국내 업체는 이익을 보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특정 수입품을 완전 개방하게 돼봐요. 그럼 그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업체들은 또 손해를 보잖아요. 예, 중국 농산물 때문에 네네. 힘들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 예. 쌀 시장을 개방하면 쌀 농가는 피해를 보지만 쌀 수입과 유통에 관계된 업체는 이익을 보거든요. 돈을 벌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쌀 시장을 개방하면 우리나라가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말은 설정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쌀 수입이라는 무역 행위 자체가 사실은 쌀 농가로부터 쌀 수입 유통업체한테 소득을 이전시킨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농가가 벌 돈을 예. 이제 쌀 수입 유통업체가 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요. 이건 보호무역을 하건 자유무역을 하거든 이런 식의 소득 재분배와 소득 이전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이건 보호무역이건 어떤 국가가 이익을 보느냐 어떤 국가가 손해를 보느냐 이런 각도로 보통 신문에는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각도로 보면 안 돼요. 처음에 숭이님이 한미 FTA를 미국에서도 반대하고 한국에서도 반대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한국에서건 미국에서건 그 자유무역 협정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도 있고 손해를 보는 세력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손해를 보는 세력을 대변하고 있거나 또는 대변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세력은 그 FTA를 반대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호무역과 수출 제한 정책이 기초한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 무엇을 낳았느냐? 네. 무엇을 낳았습니까? 어저께 그저께 청문회 나와갖고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수백억 사도 모릅니다 하는 그 사람들.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문화를 다 지배하는 이 공룡. 예. 정말 재벌이죠. 공룡처럼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재벌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원과 소득을 기형적으로 특정 재벌한테 수십 년 몰아온 게 이게 우리나라의 무역 정책이었던 거죠. 그 재벌이 바로 이번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사실상의 주범인 거고요. 따라서 박정희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한국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보호무역주의가 옳다. 이런 식으로 단선적으로 평가하는 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그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책이건 무역이건 그것을 국가주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뭐 이 말씀 맞습니다.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가 내에 언제든지 서로 다른 집단, 계층, 계급별로 이해가 이제 엇갈린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사실 개발 독재 시기라고도 말하는 네. 우리가 이제 그 산업 성장을 하던 시기에는 보호무역을 하면서 유치 산업을 보호하고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해가지고 이제 해외로 나갔단 말이죠. 그때 이제 주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역할을 했던 단위가 우리나라의 재벌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는 특히 80년대 외환위기가 끝나고 난 뒤부터는 우리가 점차 자유무역 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흐름도 그랬지만 FTA 정말 많이 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20년간 여러 가지 FTA를 체결하면서 자유무역 노선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국의 재벌이 초국적 자본이 됐어요. 다국적 기업. 이제는 국적을 초월해서 이제 활동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보호무역주의로 성장을 했다가 그 정도 어느 정도 힘이 갖추어지고 또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의 사조가 학살될 때 초국적 자본으로 이게 탈바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부자 되고 자유무역주의로 굳히고 그러니까 굳히게 들어간 무역 정책에 네. 관계없이 재벌은 계속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책이 과연 뭐 국민한테 더 이롭냐 이런 것도 좀 설정 자체가 좀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지금 이때까지 한 얘기들이요. 그 한국의 재벌의 외환 위기 이후에는 자유무역주의에 의해서 이제 이익을 봤다, 재미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환은 어디서 왔을까요? 과거에는 보호무역주의를 했고,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자유무역주의로 전환이 됐고. 그러면 이제 또 이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한국 경제가 이제 그럼 개발도상국 단계를 벗어나서 선진산업국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도 어느덧 잘 살게 됐으니 자유무역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된 건가? 그런 또 의문이 들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한국이 뭐 옛날 농업국이었다가 네. 지금 뭐 세계 GDP 11위니까 뭐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잘 살아 잘 살죠 지금. 네. 하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네. 한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은 아니거든요.
G7도 아니고요. 뭐 G2도 아니고요. G8도 아니고요. 네. 예.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흥국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약간 자존심 상하네. 동시에 또 이게 우리가 샌드위치 네. 그런 말 쓰잖아요. 네네. 동시에 공업 생산의 상당한 영역은 또 중국에 내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값싼 중국 제품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국의 경제 성장이 됐다고 해서 자유무역으로 꼭 나가야 될 필연성이 꼭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보호무역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국 정부는 계속 한미 FTA, 한중 FTA, 한 EU FTA처럼 이런 식으로 네. 발효 중인 지금 FTA만 15개예요. 지금 협상 중인 FTA도 많거든요. 한 네. 칠레 FTA로 우리가 네. 포도주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FTA 강국이에요. 우리나라 그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FTA 강국 이렇게 써 있어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세계적 차원에서는 자유무역의 선봉이거든요. 네. 그럼 제가 앞에 얘기한 거고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보면 이게 악유가 안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자유무역의 성격이 그동안 바뀐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좀 모르겠는데요. 자유무역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걸 지금 이제 우리가 하려는 본론하고 좀 연결시키면 네. 그 이때까지 우리가 앞에 처음에 다뤘던 그 자유무역을 뒷받침했던 이론이 비교 이론이잖아요. 네, 네. 근데 비교 이론의 이제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생각은 뭔가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네. 생산 요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자본이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한 이론이에요. 이 일국에서는 그 일국에서 주어진 자본과 노동으로 생산하고 이 일국은 그 일국에 있는 자본과 노동을 갖고 생산할 때 이 비교 우위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각자 자기 돈과 그렇죠. 자기 노동력으로. 맞습니다. 네. 예. 국내 안에서야 자본과 노동을 자유롭게 가용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네. 국가 간에서는 이동하지 못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숭이님이 알다시피 그 전제가 네. 이제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닙니까?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된 1980년대부터는 자본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노동 이동은 뭐 그만큼 자유롭진 않아요. 국경의 벽이 아직 있습니다만 네, 네. 자본은 완전히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무역주의의 기반을 이루었던 비교 이론의 기초가 붕괴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또 좀 의문이 가는 게 그렇다면 자본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왜 비교 우위 이론이 붕괴를 해요? 여기 보세요. 네. 자본이 이제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네. 자본은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가장 저비용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이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력이 싼 나라로요. 예. 이렇게 되면 비교위가 무너지고 절대 우위가 지배하게 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조금 언급이 나왔었는데 비교 우위 이론에 따르면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하면 자본 집약적 산업을,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하면 노동 집약적 산업을 전문화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맞죠. 특정 나라가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할 수 성립하지 없게 않죠. 되는 네. 거죠. 네. 자본은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이 많다 적다라는 나라별 평가가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자본은 절대적으로 가장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본은 한 나라로 집중될 수도 네,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극단하면 그렇죠. 예. 예. 자본이 떠난 곳은 비교 우위도 비교 열의도 남지가 않게 되는 거죠. 생산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수를 중국이 해버리면. 네. 세계의 공장이 되어버리는 게 이런 것들의 극단적인 형태라 중국이 할 세계 수가 공장이 있는 되고 거죠. 다른 데 다 비워버리는 거죠. 예,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다 해서 자주 언급했던 선진국의 탈산업화를 지칭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에 투자되어 있던 자본이 네. 생산 비용이 저렴한 특히 노동자의 임금이 싼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으로 쫙 네. 이동을 해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요새 이제 자유무역을 많이 떠드는데 네. 그러니까 이전에 아담 스미스 때 리카르도 자유무역하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한 선진국이 후발국한테 압박을 가하려고 아까 이제 네. 미국한테 압박을 가하려고 영국이 자유무역을 얘기하던 그 시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미 FTA를 보면서 야 이거 한국이 더 선진국이야, 이건 미국이 더 선진국이야 이런 식으로 갸우뚱거리면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FTA라는 게 뭐냐?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초국적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자기 말대로
전 지구 단위로 착취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이게 이제 FT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FTA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던 거죠. 우리나라 주인이 누구예요? 수출 주도형 재벌 아닙니까? 재벌이죠. 걔네들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한미 FTA에서 미국 쪽에서 수혜를 본 데가 없느냐? 있어요. 미국 쪽에서 수혜를 본 초국적 기업은 금융, 보험, 지적재산권 이런 데가 미국 쪽에서 수혜를 받습니다. 네. 사실 한국은 지금 금융시장이 거의 완전 개방됐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 개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미국 부문은 분명히 큰 수익을 얻었어요. 우리 왜 신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네. 롤스타 얘기도 나오고 네. 맥쿼리 이런 게 뭐 일각의 빙산의 일각이죠. 금융 중심지인 동부 연안이 미국은 이제 동부 뉴욕이라서 이쪽이 금융 중심이니까 네. 여기 클린턴이 다 승리했어요 이번 대선에서. 음. 미국이 거기서 수혜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국 쪽에서는 누가 수혜를 받냐? 수혜를 본 초국적 기업이 누구냐? 자동차와 전자전기죠. 삼성과 현대네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한국을 대표하는 두 네. 초국적 기업이에요. 삼성전자 핸드폰은 더 이상 한국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부품 생산부터 조립까지 전부 베트남에서 하죠. 아 그래요? 네. 오. 갤럭시 다 베트남에서 만듭니다. 네. 어. 부품 생산까지 다 해요. 요새는 네. 엄청나게 큰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럼 베트남 회사죠. 네. 초국적 자본은 그런 겁니다. 현대자동차는 어디 있어요? 뭐 동유럽, 네. 중남미 이런 데 생산 기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이들이 사실 한미 FTA를 주도한 한국 측 담당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배후 세력. 자, 우리가 트럼프 당선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1화 36회에서 다뤘잖아요. 네. 어디서 승리했다고요? 5대5 근처. 네, 러스트벨트에서 러스트벨트, 승리했다고 네. 했잖아요. 바로 여기가 미국에 있던 자동차 자본이 버리고 떠난 곳이죠. 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이 FTA, 이 러스트벨트 사람들이 한미 FTA가 원래부터 자기한테 불리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반대했어요. 네. 근데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녹만 쓸었죠. 네네. 그래서 그걸 추진했던 공화당, 민주당이 기성 정치에 불신의 표를 던진 거죠. 그래서 공화당, 민주당이 양당 정치와 가장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엉망장자, TV쇼 진행자, 예능 진행자가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재벌은 안 미웠나 보다. 그거 이명박을 뽑는 거하고 심리가 똑같다니까요. 네. 이명박은 기존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또 부자기 때문에 부자니까. 부패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그렇죠. 뭐 삥뜯 가는 거 아닐 거다. 예. 그러니까 초국적 자본이 네. 대두되면서 자본은 최고 효율이 보장되는 곳으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초국적 자본이 절대 우위를 갖는 생산을 전지구적으로 하는 세상 이렇게 된 거죠. 예,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초국적 자본의 이동이 단지 그 노동 비용, 임금 차이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운동의 역사가 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권의 역사도 길기 때문에 노동 조건이나 환경 조건이 상당히 그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규정이 엄격하고요. 그 여기에 또 사회보장부담금과 같은 조세 체계도 선진국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개도국보다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 환경 조건이 엄격하다든지 세부담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한테는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기업들이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조건이 좀 덜 엄격한 곳으로 아하. 그리고 세부담이 낮은 곳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곳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초국적 자본이 안 나가게 하려고 한다면 노동 환경 조건의 악화를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좋게 하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 그 핸드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네네.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플이 디자인을 했는데 네. 제작은 중국에서 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그 팍스콘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플 만들죠. 여기서 심각한 노동 인권 유린 사건이 일어나는 일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계속 그런 나쁜 상태를 유지를 해야 애플이 거기서 계속 생산해 주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미국과 뭐 유럽의 입장에서는 노동 환경의 조건을 악화시켜야만 자본을 잡아둘 수가 있는 거죠. 혹은 떠난 자본이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현상을 두고 소셜 덤핑이라는 말, 그와 유사한 걸로 피스컬 덤핑이라는 어떤 용어도 나오고 사용이 됩니다. 소셜 덤핑이요? 예, 그리고 네, 피스컬 덤핑인데, 덤핑.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예, 한국 문헌에서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네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셜 덤핑을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찾아보면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네. 소셜 덤핑이란 기업이
생산 혹은 판매하는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값싼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간행을 일컫는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민 노동자를 고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생산을 저임금 국가로 이동을 시켜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이 소셜 덤핑의 예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제 물건만 덤핑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덤핑을.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등이 그 이민자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도 그런 뭐 네, 그런 맥락인가요? 게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가들은 돈을 절약해서 이윤을 증가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정부는 사회적 정책 체제를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세금도 낮춰야 되고 네. 노동 환경 조건도 덜 엄격하게 해야 되고 음흠. 이런 사회적 퇴행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조금 아까 말했던 용어 중에 피스컬 덤핑도 있었잖아요. 그건 또 뭐예요?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잘 안 올리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음. 경쟁력을 그쵸. 세계 경쟁력을 네. 갖추기 위한 건데 저 제발. 외국 기업이 또 들어왔을 때 외국 네. 기업을 또 유치하기 위한 또 한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역이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낮은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재정적인 덤핑을 해버린다는 거죠. 아하. 아.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법인세를 크게 낮춘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피스컬 덤핑의 대표적인 예인데, 근데 재정이 축소되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적 제도들을 운영할 수 있는 세수 기반이 또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본을 잡아두기 위해서 경쟁하게 되니까. 그 피스컬 덤핑을 가장 네. 극악하게 하면 조세피난처네요.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데 조세피난 기업은 종이 기업이고, 아. 예, 그다음에 세금을 전혀 이게 이제 숨길 수 있는 피난처가 되고, 그 별 비슷한 용어로 이제 race to the bottom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 영어가 많이 나오네요. race to the 네. bottom, 밑바닥으로의 질주죠. 예, 그러니까 자본이 최저 생산 비용을 찾아서 막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서로 그런 초국적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회적, 재정적, 환경적 기준을 경쟁적으로 낮추는 일. 그러니까 좀 밑바닥으로 뭐 전 세계 정부가 질주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race to the botto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이제 유프롬들 말했지만 우리 도시가 외국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곳이에요. 화성시로 오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race to the bottom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제도 줄이고, 그죠? 환경을 하여튼 자본한테 좋게 만들어주고, 한마디로 이제 자유무역과 자유로운 자본 이동에 의해서 자본을 규제하던 제도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단지 임금뿐이 아니고 자본가 입장에서 온건하고 덜 강제적인 노동법, 환경보호법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다 풀어주고. 음흠. 뭐 그런 어떤 바닥으로의 질주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임금이라든지 노동 환경 안전 기준 같은 것들이 네. 점점 후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만연되면서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더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많이 나가버렸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선진국에서 세계화에 대한 반대 정서, 반세계화 정서가 생기고 그것이 브렉시트라든지 트럼프의 당선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유무역이라는 게 그 초국적 자본이 전 지구를 무대로 해서 다 헤쳐먹고 피둥피둥해진 그쵸. 거죠. 예. 노동자 대중들은 점점 다 쪽쪽 빨리고 네, 부쩍부쩍 말라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망하고 한국이 흥했다, 혹은 뭐 또 반대로 한국이 망하고 미국이 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아니에요. 단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아웃소싱이라고 하면 네. 한 나라에서 기업이 다른 기업한테 이제 하청 관계 주는 거 아웃소싱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이제는 국제적인 아웃소싱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유프로님이 애플 아이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디자인은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그냥 중국의 폭스콘에다가 아웃소싱을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자유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아웃소싱의 가능성을 점점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으로의 아웃소싱을 통해서 그들 회사에 부과되는 환경 노동 기준을 피해가는 거고요. 결국 자유무역 환경 자체가 기업이 자기한테 불리한 곳을 피해서 또 자기한테 불리한 규정을 피해서 규제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전면적인 환경을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선진국에서 탈산업화가 되면서 중산층이 이제 붕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자본의 이동만으로 야기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자본은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노동은 상대적으로 덜 이동한다고 하는데
자본보다는 덜 이동하지만 세계화가 되면서 노동의 이동도 상당히 늘었거든요. 아, 중요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개도국의 최고급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미국이나 선진국의 노동시장에 대거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미국 중산층의 자리를 뺏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해외 아웃소싱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온라인 상에서 직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노동을 직결시킬 수 있는 게 노동지시도 되는 하고 거죠. 노동 통제도 하고. 그래서 특히 IT 기업 되면서 인도가 참 완전히 떴잖아요. 그쵸. 예, 예. 영어도 잘 IT 되고. 강국이죠. 그러니까 이거 인터넷으로 일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콜센터가 미국의 콜센터가 음. 인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인도 있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예,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자본의 이동과 함께 선진국의 중산층을 힘들게 하는 하나의 어떤 그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도 이동하고 노동도 국가 간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생산 자원 간의 이런 국가 간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비교 우위라는 것이 의미를 상실하게 돼 버리고 맞습니다. 자본은 최저 비용의 생산을 위해서 국경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되고 노동도 그에 등달아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신자유 시대에서 자유무역이 발전한다는 말은 결국은 이제 그냥 이퀄인 것 같아요. 초국적 기업이 점점 부유해지고 노동자들은 점점 빈곤해진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런 거죠.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초국적 기업은 이제 월스트리트 금융자본, 뭐 실리콘밸리의 컴퓨터 산업, 할리우드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그리고 무기 산업 이런 것들이죠. 맞습니다. 이제 이곳이 위치해 있는 주에서는 대개 기성 정치인을 대표하는 힐러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제조업, 자동차, 철강, 조선 등에서 이제 초국적 기업이 성장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쟁에서 뒤처져 버렸던 러스트벨트에서 네, 자본이 빠져나간 거죠. 힐러리는 거의 다 다 패배했죠. 패배해버린 네. 거죠. 결국 그 현대의 자유무역의 어떤 발전의 양상이 이번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가장 큰 변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무역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초국적 자본과는 어떻게 대결을 해야 될까? 결론 오늘 아주 센 거 많이 주는 센 거예요. 예. 어떻게 싸우죠 이거?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국가 간 유불리보다 현재 자유무역에 의해서 초국적 자본 네. 또 그와 연계된 주주, 최고 경영자들 월급 진짜 지난 20년 동안 그렇죠. 수십 배 증가했습니다. 슈퍼 예. 연봉자들이죠. 예, 혜택을 봤는데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한국이건 미국이건 개도국이건 선발국이건 모두 피해를 보는 세계적 차원의 소득 양극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이렇다 해서 언급했는데 이런 전 세계적인 소득 양극화 이게 사실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원인인 거죠. 결국 자유무역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낳는 거고요. 이게 이제 경기 침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 환경 파괴, 지구 멸종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지금 작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트럼프 당선이라는 게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 뭐 또는 이제 자유무역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경제 침체에 빠졌다 이런 것에 대한 그 대중의 저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트럼프 현상이 그럼 긍정적인 건가?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왠가 하면은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평등이라든지 근대 사회가 이렇게 합의해온 가치 체계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배경에는 자유무역과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가져온 폐해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1930년대 그 대공황 시기에 네. 뉴딜 정책을 폈던 루스벨트도 등장했지만 네. 히틀러도 등장했거든요. 우리가 잠시 다룬 적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케인즈주의적인 경제 개입 정책을 폈습니다. 아, 국가가 주도해야 된다는. 예, 수요를 그 유효 도로를 수요 깐다든지 창출. 이 해가지고 그 히틀러가 잡고 난 뒤에 단기간에 실업이 없어지고 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군비 확충을 하면서 그 경제를 이렇게 세운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루스벨트나 히틀러를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유무역,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라는 걸 트럼프의 당선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자꾸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하냐고요. 네. 지금의 현재 이 질서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호무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보통 뭐 보호무역하면 무역을 하지 말자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보호무역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 나라에는 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경제적 그룹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조정해서 무역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원리처럼 개입하지 말자라는 식의 우리의 정책이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만든 자유무역이 아니라 네. 우리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무역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무역도 정책의 대상이지 자연법칙처럼 뭔가의 원리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관철되는 그런 그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WTO나 TPP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이 좋다라는 일반 법칙이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장벽을 없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무역을 해 나갈 때 이 정책에 의해서 국내적으로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전개되는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무역 정책을 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는 무역 협상을 해 나가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다국 간 무역 협정은 보편적인 원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관세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국내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네. 보호해야 될 것은 보호하고 자유롭게 해야 될 것은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유프로님하고 워낙 자주 대화를 하고 네. 서로 생각을 잘 아니까 네. 유프로님 말씀을 잘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유프로님은 이제 항상 가장 중요시하는 게 국가 즉 민주적인 주민의 민주적인 어떤 생각, 민주적인 개입이 적용할 수 있는 국가가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해서 그거를 자본에 대한 규제와 어떤 민주적인 이제 의사결정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점을 굉장히 네. 강조하시는 분인데 저는 요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것도 물론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자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선동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1950년대 60년대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주민들한테. 근데 사실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자본이. 그러니까 굴뚝산업, 화석산업 이거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이미 시대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선거 전략이 아니냐.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과연 그 혼동,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은 초국적 자본 시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나가는 그런 엄연한 질서를 부인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어떤 한 특정 국가에서 특정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그 자본은 튕겨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런 위협을 주죠. 우리 딴 데 갈 거야. 딴 데 갈 거야. 그러면 일국에서 민주적 합의를 통해서 그 자본의 규제를 하려고 해도 그게 초국적 자본이 전 세계를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그 자본이 튕겨나가 버리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미 환경 자체가 과거하고 많이 변했다. 그럼 저는 이제 초국적 자본의 세계적인 전형을 긍정하는 게 아니고 초국적 자본이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이미 이제 활개치고 있다는 이런 엄연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저항해 나갈 것이냐 할 때 볼 때는 WTO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유프로 말씀처럼 이제 자유무역과 관세 없는 장벽 철폐를 위해서 자유무역 이데올로가 생긴 거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계급 결적인 어떤 대결의 어떤 현장인 면도 있다는 거. 다시 말하자면 일국 내에서 예를 들면 어떤 협정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자본이 더 우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좀 전같이 이렇게 협박을 가해서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려고 해도 개입하려고 해도 결국 진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전선을 세계화시켜보자. 예를 들면 일국 자본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넓혀서 예를 들면 국제적인 노동규약, 국제적인 사회규약 이런 걸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 전선을 강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EU 차원에서도 EU 차원의 사회 노동 규약을 강요하는 그런 유럽 전체의 노동자의 연대를 강화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인 노동자 연대를 강화해서 전 세계적인 초국적 자본과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틀들을 점점 더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아직 너무 작잖아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그런 것에서 어떤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들을 얻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우리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자유무역이라는 이념이 지배적인 이념이고 거의 사회적 합의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최근 들어서 브렉시트가 있었죠. 트럼프 당선이 됐죠. 최근에 이탈리아에서는 그 친유럽연합 진영이 오성운동 아니죠. 친유럽연합 진영이 패했죠. 패했죠. 네, 네. 오성운동이 오성운동이 반세계 반세계화 예, 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이 이 등장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 반세계화의 정서가 확산되면서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에 대한 재검토가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제 바로파키스 옛날 그리스 재무장관이었던 그 사람 글을 보면서 좀 이제 어떤 모티브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극우파들이 이제 득세하는 게 사실 그런 대중의 이 초국적 자본에 의해서 이제 피폐해진 대중들의 사실 반란 아닙니까? 그건 맞죠. 근데 그거를 극우파의 우리가 극우파의 등에 올라타서 네. 과연 민중적인 어떤 세력들이 과연 그런 규합을 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계획, 우리의 안들,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대중과 직접 만나는 그런 국면들을 만들어간다는 글을 봤는데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어떤 지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요즘 이제 지금에도 이 대규모 우리나라의 대규모 촛불 집회도 어쨌든 간에 그 재벌이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대중의 어떤 본능적인 그 현실에 대한 자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재벌에게 빨리고 있다. 뭐 그런.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그 분노의 흐름을 어떻게 규합해서 어떻게 올바른 정치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닐까. 예, 갑자기 또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해외에 나가서 거기 노동자들 착취해서 뭐 돈을 벌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 암묵적으로 있어요. 사실은요, 그 노동자들의 대변에서 같이 싸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재벌한테 신음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삶도 개선될 수 없다는 거. 그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제가 얘기했던 국제적 연대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을 논할 때 선진국한테 유리한가 후발국한테 유리한가 우리가 국가 단위로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국가도 우리가 단일한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이해관계의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한다고 했을 때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선진국 내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가, 개도국에서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보호무역주의자다. 나는 자유무역주의자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피해자들끼리는 연대해야 된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탄핵의 모든 시선들이 다 쏠려 있지만 탄핵 이후에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 제가 요즘 병원에서 알바하는데 어제자로 네, 고용되셨어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비정규직? 네. 비정규직. 비정규직도 안 되는 알바. 아, 예. 네, 그래요. 네. 근데 어제자로 신종플루 유행주의보가 떴어요. 네, 12월 8일자로. 예. 네, 이제 미친 듯이 독감이 유행할 거라는. 내일 나가시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네, 내일 나가시는 분들 마스크 꼭 하시고요. 네네. 아프시면 집에서 쉬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내일은 생각이 드네요. 축제가 될까요? 분노의 물결이 될까요? 전에 부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 표 던졌었는데 정말? 주위에 너무 압도적으로 가결을 예상하니까 네. 그래서 내기를 그렇게 미치지는 않았겠죠, 그들이? 아니 내기를 했는데 이기면 대박이고 지면은 조금하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 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안녕히 뵙겠습니다. 계세요.